지금이 이제 7시 조금 안 됐는데, 아마 제가 한 시간 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어떤 게 좋어요? 네. 한 시간 하고,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30분 동안, 제가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꼭 끝나면은 이제 사인할 거 있으면 사인을 해드리고, 제가 10시 표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은 여기서 한 9시에 가면 넉넉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예? 서울역.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82년에 불문과 선생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 이제 문학과 선생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끝냈어요. 만 30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10년 만에 한 시집을 하나 냈고, 2014년에 제가 이제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때, 제일 그러니까 왕성했을 때가 한 76년에서 85년 그 사이가 제 전성기였는데, 그때 쓰여졌던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을 한 3권 정도 냈습니다. 그때 한 10년 동안 쓰고 나서 시집으로 묶이지 않은 것들을 엮어서 어둠 속의 시 이렇게 책을 한 권 냈고요. 또 하나는 그 무렵 이후에 쓰여졌던 산문인데, 그 무렵에 제일 많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고백의 형식들 이렇게 해서 산문집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상 소감에서 편지, 일기,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 40년 동안 제가 인터뷰를 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한 3, 40년 동안 순서대로 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끝나지 않는 대화 이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열화당이라는 출판사에서 2014년에 냈고요. 작년에 제가 책을 3권 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그 3권의 책이에요. 하나는 극지시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수업을 적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를 해봐라. 그래서 그걸 이제 따듬어서 책을 하나 냈고, 또 하나는 제가 문창과 대학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받아 적어가지고 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게 불화하는 말들 이렇게 해서 하나 냈고, 그러고 나니까 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괜찮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당신들 혹시 노트 가지고 있으면 노트 요약을 해서 좀 보내달라.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노트에서 재밌는 얘기들을 아포리즘 형식으로 이렇게 따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무한하사라는 책. 요 3권의 책의 뒤에 보시면은 제가 평생 동안 썼던 책들을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 시라는 장르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참 이렇게 접근하기가 불편한 장르죠. 이게 친절한 그런 장르가 아니죠. 말하자면 쌀 가지고 제일 심한 건 죽에서부터, 그 다음에 밥에서부터, 그 다음에 약밥도 있을 거고 해서 그야말로 엿까지 이렇게 쭉 있듯이, 혹은 이제 기름으로 치자면 밑에 콜타르에서부터 제일 위에 항공유까지 있듯이, 이
언어라는 것을 가공하는 방식 혹은 가공하는 층위에 따라서 그 문학 장르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재미있는 게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어가 알을 낳아가지고 묻어두면은 이게 700도 정도 되면은 이게 여자가 되고 800도가 되면 남자가 되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그 같은 언어인데 그 언어를 어느 층위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학 장르 자체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제일 그렇게 소화하기 불편한 장르, 이 일종의 고단백에 해당하는 게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은 뱀의 독이라는 것도 고단백이라고 해요. 아주 초고단백. 그러니까 아마 고단백이 되면 독이 되는 모양이죠. 시라는 어느 시라는 것도 말하자면 그 너무 압축되고 뭐 고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제되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접근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라는 장르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장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후에 뭐 송나라, 원나라 뭐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청나라. 그 이후에 무수한 시인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시라는 장르는 벌써 이태백이 두보에서부터 그 장르 자체의 가능성을 이미 다 소진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 유럽시, 프랑스 시만 하더라도 그 어떤 시의 꽃이라 할까 마지막 기결점은 결국 보들레르에서 출발해가지고 말라름의 레행보로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물론 초현실주의 시인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시라는 장르 자체가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아주 고답적이고 벌써 업투데이트한 게 아닌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저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 점성술 뭐 혹은 주역점 뭐 하는 것처럼 점점 더 이렇게 연금술적인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일반 독자하고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이제는 잘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장르가 돼버린 게 요새인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가 이렇게 원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는 외국의 유명한 시인이라 하더라도 시집이 10,000부가 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시집이 이렇게 소화되고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밖에 없고 거의 시인들이 대접받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은 몇 나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라는 게 이제는 대중으로부터 멀어졌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82년에 대구 처음 날아갔을 때는 그때는 제가 내려갔더니 주위에 시 쓰려고 하는 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시 문학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요새는 이제 시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자기네들한테 와서 이제 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최연소가 50대고 그 다음에 주로 60대 내지는 7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의미로서는 저는 막차 탔다는 생각을 참 막차를 탔는데 만약 지금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시라는 거는 그러면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죠. 시라고 할 때 이제 왜 그런 거 있죠. 시에 실제적으로 시 한 편 했을 때 물량적인 시를 포임이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시 정신 혹은 시 일반 할 때는 포이트. 그죠? 우리 이제 포에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시정신, 이게 그냥 문학 장르 안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느껴질 때, 아, 그거 굉장히 시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거나 뭐 하거나 하여간 신기하거나 하여간 기억할 만하거나 감동적일 때, 아, 시적이다. 그런 얘기하죠. 시가, 그런 얘기 말이죠. 시가 여기서 문학의 이 테두리에서 안에서 없어지면 시가 사멸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화나 만화나 혹은 뭐 어떤 다른 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SF 픽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말 자체가 모순인데 SF 픽션이 어디 있으면 과학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 보면 과학하고 환상하고 철저하게 과학을 하게 되면은 환상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과학하고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이제 이 얘기하자면은 시라는 게 하도 시가 많아가지고 하도 종류 이제 예를 들자면 주역이라는 거 아시죠? 이 주역도 주역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워낙 다른 주역이 있으니까 천주역, 만주역 이런 말을 쓴다 그래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뭐 워낙 많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게 시냐? 동물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죠? 바다 동물하고 날짐하고는 영 다르니까 이게 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라고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권리라 할까?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불교에서 그런 말. 어디에서 머물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나 머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듯이 어느 것도 시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시가 왜 뭐 때문에 시일 수 있고 또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제 제 요번에 책 세 권 보신 분들은 그 안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거의 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 했던 얘기 미진한 점은 그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나와 있고 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그 책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얘기들 중에 이제 수학 같은 수학이 저는 수학 참 싫어하고 못하고 그런데 정말 사람으로서 해볼 만한 게 수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인간의 육체가 아니고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수학하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음악하고. 수학하고 음악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어디 독일의 게팅겐 대학이라는 그 수학이 유명한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모이기만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음악 그렇게 좋아했다는. 이 구조 자체가 수학하고 음악은 너무 달라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근데 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는 이제 개판이 있는 거죠. 수학이나 음악은 고도로 이렇게 정연을 하고 수련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도달하는 어떤 뭐라면은 이거는 도대체 국민학교에는 돼도 7, 80대는 문학 박사는 안 되는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 하여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수학의 어떤 공식들, 어떤 집합들, 혹은 뭐 어떤 수열들 이런 것들은 매우 시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수학과 음악과 시는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왜 그것이 같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들이 모두 다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조작하고 패턴을 변주하는 것들 이게 아닙니다. 혹은 패턴을 찾아내거나 혹은 만들어가거나 뭐 그거나 만드는 거나 찾는 거나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벤트란 말의 원래 뜻이 만든다는 소리도 있고 발명한다는 소리도 있고 발견하다 이미 있는 것을 어떻든 이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고 만들고 한다는 점에서 같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학이나 음악은 이게 만국 공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솔은 어디 뭡니까? 미국에서 솔하고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 1, 2, 3 같은 건데 다만 시는 언어를 통하는데 이 언어라는 건 그야말로 개판이고 정말 이거 가지고 뭔가 패턴을 만들고 변주시키기에는 이게 위험성이 혹은 부정확성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아니면은 우리 삶 자체를 갖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슬퍼하거나 혹은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이별하거나 뭐 강간하거나 뭐 치욕이나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음악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감동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들이 할 때 실제 소리보다는 있죠. 뒤에서 막 흙이 미치는. 오히려 시는 실제 음악 소리보다는 이 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가는 그 자세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든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음악, 음이 그거라면 문학, 시라는 것은 그 음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의 이 뒷모습, 그 몸짓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든 그러나 우리는 피아노 소리의, 피아노 음의 좋은 점도 좋은 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깥에서 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죠? 음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도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그게 시하고 시 아닌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KTX를 타고 오는데, 거기 EBS 지식 채널 같은 모양인데, 불란서의 어떤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가지고 만국 언어를 만들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1800년대.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가 되느냐 하면 한 국민학교 애들이 말할 수 있는 유치한 언어는 되는데 그 이상 안 된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음과 언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언어라는 게 막 개판이 막 지멋대로 떼묻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하고 바로 가까이 있고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빨가벗고 있으면 공기가 바로 우리 몸에 이렇게 딱 닿듯이 그 이상으로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언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최전선이다. 최전방. 모세혈관과 같다. 언어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삶 자체가 썩는다. 몸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고통의 어떤 최전선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병 중에는 뜨거운 걸 만져도 못 느끼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언어가 저주받은 것은 언어의 축복이라고도 너무 센 말이기는 합니다만 언어의 한계 자체가 언어의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개판이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개판이 뭐냐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하고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음이나 색이나 하는 것들은 아무리 뭘 하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가지고 만든 그런 언어죠. 이게 언어에는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시, 수학 이게 수학자 얘기인데 수학자 얘기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음악 대신에 회화, 그림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이 패턴을 찾아낸다. 근데 이 패턴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생명검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 쫙 올라오면서 그죠? 완두콩 같이 해가지고 육자 딱 나오고.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패턴을 발견했을 때의 그 경이로움, 혹은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삶으로 편입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의 주인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의 노예다. 자연과학하는 혹시 뿌엔카레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뿌엔카레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희미한 빛이다.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그러나 이 빛이 전부다. 그 얘기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렴풋이 어떤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죠. 보이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떻든 음악이나 회화에서 혹은 시를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삶의 어떤 본 모습이랄까 하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여기에 사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산부인과에서 서로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그런. 또 어떤 영국의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이게 실화 모양이던데 나가가지고 삶을 한 16년인가 살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애도 낳고 했는데 바로 한 7, 8km 떨어진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런 얘기들 보면 참 깜짝스러운 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삶이 뭐냐? 그런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이 집시 있잖아요. 집시가 원래 북인도에서 갔다는 거예요. 집시 이 민족의 근원을 몰라가지고 전부 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북인도의 어떤 남자애가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는데 집시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 그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간 집단의 기원까지 하지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게 이 문제하고 패턴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돼요. 그리고 혹시 로마인 얘기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거기에 크라수스하고 있죠. 시저하고 이렇게 셋이 경합하다가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6,000명을 가지고 데리고 어딜 갔느냐 하면은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점령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3,000명이 전멸했는데 나머지 3,000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 중에서 여기는 서양 사람하고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춰보니까 그때 사라진 3,000명의 병사들이 이게 국경을 못 뚫고 옆으로 하다 흉노적으로 해서 중국 가가지고 거기서 용병으로 살다가 애를 낳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나의 정체, 나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고 하는 게 드러나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죽고 나서 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화 문학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거 아니에요. 어떤 수학책에 보면 그런 얘기는 하죠. 베토벤이 자기 작곡하다 이런 메모를 써놨대요. 꼭 그래야만 하는가? 물음타고는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맞다가 그죠? 이렇게 탁 마주쳤을 때의 어떤
말하자면 안전벨트가 착 끼워졌을 때 착하닥 하는 느낌. 그때 잠깐 이렇게 마치 성냥불을 켜대어서 잠깐 이렇게 빛이 하나 그 주위의 얼굴을 보고 다시 어두워져. 그러니까 매 순간 신을 써야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하고 같은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발견한 양식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하고 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시를 이제 실제 시, 지금 제가 시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정신 세계를 얘기한다 그러지만은, 시를 실제로 아까 포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멜로포에이아 그래요. 멜로디 할 때 포에이아 이거는 아마 히라고인데 Poeia 포에이아 이게 포에시스거든요. 포에시스 이게 원래 제작한다는 소리. 원래 포이츄리 하는 게 제작한다. 멜로포에이아 하니까 음악시예요. 시의 이제 중요한 요소, 기능 중에 하나가 음악. 음악은 물론 당연히 어떤 패턴을 만드는 거고, 변주를 통해서, 그죠? 모티브. 두 번째는 파노포에이아, 파노. Phano. 판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판테지, 그러잖아요. 파노포에이아. 이게 이제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이 쓴 이제 얘기인데, 매우 설득력이 있는. 세 번째는 로고포에이아 그래요. 로고스 로고포에이아. 이거 이제 언어. 이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음악이고 시를 이루는 게 말의 음악성. 이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시는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는 절대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서 보여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의 본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의 꼬임새를 통해서 진실을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역설일 수도 있고. 뭐 이제 한용운 시에 그런 거 아니죠. 님은 떠나지만 뭐 나는 님을 뭐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는 만날 것을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이미 말은 자기 안에 이미 다른 것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이제 시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세 번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제 우리나라 시를 외국 시로 번역했을 때는 첫 번째는 거의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용운 같은 시는 번역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게 세 번째 이렇게. 그런데 김소월은 거의 첫 번째 뭘 하기 때문에 많이 날라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3이라는 제가 지금까지 셋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3이라는 숫자가 참 재미있는 둘이 있으면은 선밖에 안 되지만 세 개가 있으면 면이 되죠. 어떤 면이든지 셋수로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삼각법 이런 거 있죠? 삼각함수. 이게 이것 때문에 바로 이집트에서 옛날 지구의 무슨 반지름을 재고 했다는 그만큼 이 3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이제 셋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 얘기하면은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장난입니다만 왜 시를 쓰는가, 시가 뭐냐 할 때는 그것을 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위가 돼요. 지금 여기서 뭔가 막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지금 뭐 꽃을 얘기한다든지 무슨 타워 팰리스를 얘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허위랄.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위가 되고 그것을 얘기하면 모든 게 스캔들이 되는 어떤 것을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좋은 문학, 참된 문학은 항상 사람들을 위안하고, 그래, 너 잘났어. 잘생겼어. 좋아.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넌 개새끼야. 라고 이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제가 읽은 어떤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홈, 스위트 홈, 그런, my home is my castle,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my home이 아니고, my sorrow. 발음이, sorrow. 슬픔. 이 슬픔이 나에게는 my castle.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톡을 얘기해요. 블라디보스톡 부동항이잖아요. 딴 데는 다 얼어붙어도 그건 안 얼어붙어요. 바로 슬픔의 기능이 바로 우리 자신을 열어놓게 합니다. 정신치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통찰치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지치료가 있다. 분열증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절대적으로 지지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분열증 있는 사람인데 넌 개새끼다, 반성하다 이렇게 아니고 북 돋아줘야 돼. 근데 신경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스스로를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통찰치료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데 그 안에 고름이 있으면 껍데기가 확 벗겨야 되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문학의 첫 번째 기능이 이거예요. 좋은 문학은 사람을 잠 못 들게 하고, 그러려면 쓰는 사람 자신이 불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학이라는 칼은, 시라는 칼은, 손잡이까지도 칼날이다. 자기는 안전하게 잡고, 이게 아니죠. 자기가 우선 찔려야 찌를 수 있는 칼.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게 이제 문학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가령, 저런 거 있죠. 게임 중에서 왜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작대기 꼽아놓고 이렇게 파내는 거. 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왜 도화선 같은 데 이렇게 싹 타들어오면은 미리 놓는 게 아니고, 그죠? 끝까지부터 바로 직전에 놓는 거. 이 성불교에서는 그런 비유를 써요. 배가 뒤집어지기도 전에 물에 빠진다. 그 보통 사례가. 왜냐면 겁이 나니까 미리 다 손을 놓고. 작가는 마지막까지, 결국 이게 그러니까 원래 실패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베케트 들어보셨죠? 이 사람을 보면은 fail, 실패하라. 그러니까 실패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공인 거죠. fail again, 다시 실패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fail, 영어 발음이 조금 fail better. 더 잘 실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공하는 게 아니고 더 잘 실패. 그 이제 문학의 하나의 꼭지점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위가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모든 게 스캔들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온하다라는 얘기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이제 짝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는 모든 게 이놈 저놈의 상태. 모르 있지만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분 저분의 상태로 더 높여지는 첫 번째하고는 반대쪽. 그래 이제 카프카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거칠게 대하면 그것은 천박한 것이 되고 그 사람 또한 천박하다. 그러나 어떤 것을 초대받은
사람처럼 손님처럼 대하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기품을 잃지 않고. 그런 거 혹시 여기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보고 나서 쌍욕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모욕받았던 느낌 같은 게 있지. 그게 희한해. 나한테 직접 안 해도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 이게 그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걸 보면은 내 자신도 같이 귀해지는 듯한. 이게 문학의 그 두 번째 기능. 오직 문학만이 이게 뭐 헐벗고 별 볼 일 없고 한심하고 초라한 이것을 그런 얘기하죠. 광주 사태 때 그 전남도청 앞에 이렇게 시체 나와 있을 때 그 시체들 양동이 물 떠와가지고 씻기고 양말 신기고 한 게 누구냐 하면은 그 군부대 주변의 술집의 아가씨들이었다. 이제 르네샤르라는 시인은 이제 어떤 여인들은 이런 시를 썼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바다의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대견 방파제 떨어지니까 넘어가지고 그 시멘트 바다에 고여서 흰 소금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가장 참 천박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것도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라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 많이 됐네. 얼마 안 됐나? 지금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왜냐하면은 다시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을 하는 순간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습니까? 시간이란 뭐냐 하면 묻기 전에는 알았는데 물으면 모르게 되는 거. 말을 대자마자 말하는 걸 이미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미 그런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만물장의 이론을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Theory of Everything 뭐 그래가지고 만물장의 이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위에 그 젊은 사람들이 영감 돌았네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그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떤 과학책에서 그래요. 사이언스라 할 때 싸이 할잖아요. SCI. 여기 분리시킨다는 나눌 분자에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나눠서 말하는 건 나누는 것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나눈 거 안에서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언어 자체가 이미 표현하려는 걸 갖다가 이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무튜브 같은 거 물에 빠지면 이렇게 하면은 잡으려는 행위 자체가 이게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이게 그 사각지대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 언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포착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언어를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러나 언어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이끌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게 이제 시가 하는 언어의 가능성을 가장 밀도 있게 그게 이제 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가능에 해당하는. 왜 우리 몸을 씻을 때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문학은 뭐냐면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다는 걸 갖다 증거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다. 이걸 항상 일깨워주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카프카의 말 중에 그런 얘기죠. 만약 인간이 신의 하는 일을 다 알고 뭘 한다면
이 세계를 개판으로 만들었을 거다. 이게 모르는 것. 아까 이제 어떤 얘기 그런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의 주인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의 노예다 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존재가 우리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하는 그놈은 항상 말 바깥에. 이건 말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폴 발레리 얘기 중에서 나는 나를 본다. 라고 하지만은 나는 나를 본다 할 때 그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나는 나를 보는 하더라도 무한소가 하더라도 절대로 끝에 이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이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 얘기할 때 자기 제자 보고 아는 게 뭔지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게 아는 것이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아는 것이 많아지면 모르는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웃기는 게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은 제곱으로 그러니까 안지럼과 원의 관계죠. 제곱으로 많아진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손댐으로써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얼마나 적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간이 하는 기능이 600가지인가 그렇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도 저거 안 하거든요. 다 하죠. 근데 난 정말 신기한 게, 이 고도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기적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짓거리는 참 창피하고 한심하기도 짝도 없고 그런 거지. 이게 참 신비해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 그게 나왔다. 오줌을 누면은 오줌이 흘러나가면서 요도의 세포를 건드린대. 그러면 그 세포를 추출해서 다른 세포 핵을 제거하고 복을 넣으면은 배양하면서 그래서 쥐를 만든다. 하나하나에 근데 그 엄청난 신비인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참 창피하고 한심하고 그런 거죠. 어떻든 이 얘기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는 진실을 위해서 있는 걸 막 까디 비는 쪽이고 한 것은 덮어주는 쪽이 아니고 한쪽은 거룩하게 이거 보세요. 거룩하다 고상하다 하면 거룩하다 고상하거든요. 불고자거든요. 근데 어떤 게 높습니까? 바라보는 내가 낮을 때 높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높은 건 아닌데 내가 낮을 때는 이게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불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도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좌표축으로 치면은 X축, Y축, 가로축, 세로축, 높이축. 이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나를 빨가벗기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일. 거룩하게 하죠. 다른 하나는 이건 손댈 수 없는. 이 문학에는 이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대에는 첫 번째가 어떤 때는 두 번째가.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현대문학의 이제 근본 줄기가 뭡니까? 아까 보들레르 이후에 레옹 말라르미 이후에 현대문학의 이제 끝장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도달한 지점은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이미 불가능을 함축하고 있고 불가능한 이 자리를 갖다 계속해서 표정을 해주는 그게 문학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일, 남의 일, 신의 일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셋으로 벌리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여기에 맞추면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 하면은 가로축, 세로축인데 아들은 벌써 시간적으로 다른 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는 이걸 갖다가 진선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처음을 진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 왜냐하면은 미는 아름다움이라는 거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어떤 것. 그게 이제 문학이고 예술인 거죠. 만약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표현해버린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렇다고 표현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내버려 두면은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려고 그러니까 페일베타란 말이 그게 나옵니다. 하다가 결국 실패할 때 그것은 그 실패가 성공이 되는 거죠. 실패함으로써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인식론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윤리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미학이 되는 거고 또 이걸 갖다가 이제 학문의 분야로 생각을 하면 처음엔 철학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의 자표나 삶의 행동 방식 하니까 종교 세 번째 예술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에 모든 것이 걸려있지 않나.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결국 불가능으로 귀결이 되지만은 애초에 결국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장난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진은 삼진자 있잖아요. 그럼 진실한 게 뭐냐? 진실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게 진실함. 혹시 이제 제가 대도 안 한 영어를 많이 합니다. 시그니피케이션 있잖아요. 그게 시그니피케이션 할 때 시근 이게 사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기호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요. 시그니파이. 이 시그니피케이션의 뜻이 첫 번째는 의미, 두 번째는 의미화. 왜냐하면 그 동사를 명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모든 의미는 의미화.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 하나가 아닌 것은 의미화하는 사람의 시대, 공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런 얘기, 평화는 뭐냐? 평화로 가는 길이 평화다. 진실은 뭐냐? 진실로 나아가려고 하는 진실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장난 할 때 그렇게 진은 나아갈 진짜 진실로. 왜냐하면 한문에서는 소리가 같은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왜 죽을 사자 안 쓰기 때문에 사칭 없애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이 당나라 잠깐 새는 얘기지만은 당나라 시인 중에 이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하가 워낙 공부를 잘하고 시를 잘 쓰니까 과거 시험을 보려니까 그 라이벌들이 자 과거 시험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진사 시험인데 저 아버지 이름자가 들어가 있는 시험도 못 본.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풀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 300이 사무사다. 시 300편을 다 뭉뚱그려서 하면은 생각함에 있어서 사악함이 없다. 사악할 사자. 근데 뭐 시 쓰는 놈이 뭐 사악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풀면 편해져요. 개인 사적. 사적이고 그게 없다는 소리. 어떻든 진짜를 나갈 진짜로 쓰면은 훨씬 더 이런 것도 시적인 거예요. 시적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요 분명히 문이 있는데 책상에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러면 들어가죠. 그게 시적이. 그게 희한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내리막인데 아니죠. 저쪽에서 보면 오르막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몸을 통해 자기를 낮춘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아갈 진짜로, 두 번째는 선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장난 하는 놈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됩니다. 그 저는 앞설 선자로 바꿨어요. 앞설. 선생할 때. 왜? 도덕하고 윤리하고 다르죠. 도덕은 주어진 거고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위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윤리라는 것은 항상 주체적이고 주도적이에요. 이게 테니스로 치면 공이 뒤에 맞는 공이 아니고 항상 앞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악에 해당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게 윤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외과 의사가 피가 들었고 뭐 이렇게 상처 내는 거 들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과감하게 잘라내고 죽여야 돼. 상황과 대상에 앞서서 자기를 던진다는 점에서 선은 앞선 차로 써도 될 것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는 뭐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맞아요. 소풍 갈 때 언제 제일 좋습니까? 그래요. 가기 직전이죠. 모든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 벽부졌대. 풀어내면 아직, 항상 아직,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거 아름다움은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에 있는 거죠. 아직. 이 아직은 이게 아니미자하고 불자하고는 다르죠. 불은 아예 아닌 거고 미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 아직 아니다 하는 게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 구조하고. 그러니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우려면 끝끝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은 세대시니까 옛날에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향이 좋아 타향은 싫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지리산 어디에 고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오랫동안 타향에 살다가 고향에 들어가면 그게 고향입니까? 들어가는 순간 이미 고향이 아니죠. 바로 고향을 보존하려면 계속해서 고향 앞에서 고향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고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니미자가 이게 딱 맞아요. 아름다움 아니미자 실패 인간 여기에 이제 하나로 맞는 미안하고 불안하고 다른 거죠, 아니야, 그죠? 이 미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이건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은 이미 내가 누군데 이미 다 들어가요. 벌써 이건 아까 제가 배가 뒤집어지기도 전에 물속에 뛰어서 우리는 왜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움은 무서움의 시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세요. 진실한 것도 착한 것도 다 아름다운 거. 수학자들이 칠판에 막 써놓고는 정말 아름답다. 수학에서 뭐 그런 얘기 있다 그러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푸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맞는데 한쪽은 계산이 맞는 쪽하고 두 번째 쪽은 아름다운 쪽하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쪽을 택했는데 결국은 그는 이겼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름다움과 대칭 생각해 보세요. 이 대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아름다움이 보세요. 진실하지 않은 게 아름다운 적이 있는가? 거짓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어요. 진실한 것만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곱저에서 시작했죠. 이제 뭐 대충 이 얘기를 결국은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진실할 수도 없고 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울 수는 있는 거예요. 혹은 아름다우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거는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천사들이 아브라함 밥 먹는 걸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재밌어요. 밥 먹는 일에 있어서는 천사도 아브라함을 못 따라간다. 오직 인간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아름답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착할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울 수는 있다. 그 말이 뭐 어폐가 있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진실과 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는 늘 오면서 무슨 결정적인 한방 비유를 던져드릴 텐데 내 생활에서 뭐가 아직 아니다. 이거 지금 방금 떠오른 얘기가 있네. 마카리부스라고 사막의 은수자라 그래요. 이집트 사막에는 마카리부스라는 사람이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악마들이 마카리부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악마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하면서 위대한 마카리부스, 우리가 졌다. 너는 참 대단하다. 하니까 마카리부스가 한 발은 천국에 놓고 다른 발을 이제 천국으로 떼어 들어가면서 아직은 아니다. 그때 아직은 오직 강한 사람만이 아까 손잡이 전체가 칼날이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그런 것 같아요. 오직 강한 사람이 이게 그런 게 논에 보면 그 얘기에서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미워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직 강한 사람만 남을 미워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 강자가 두 가지 강자가 있거든요. 하나는 힘이 강하다 할 때 강자. 하나는 단단하게 강한 건강. 하나는 강도할 때 강자고 하나는 건강석 할 때 강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 강한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히트 같은 사람은 소극적 능력이라고 해요. 소극적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매우 복잡하면 뭔가 있으면 빨리 판단을 내리고 단정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소극적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의심과 불안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능력. 그걸 시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적극적인 능력은 그야말로 자기 관념으로서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 자기 삶으로서 세상을 호도해버리거나 가려버리는. 끝까지 말하자면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참 강한 사람.
제가 이제 그 책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저는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안 하고 하지만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카프카가 당신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 편을 들어라. 이건 누구도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그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이 이게 아름답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문학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언어에 들어오면 시가 되는 거고 바깥에 나가면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예요. 하시디즘이라고 동유럽 유대교 부흥 운동에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학생 보고 넌 왜 이 선생을 찾아왔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나는 이 선생님이 구두권을 어떻게 매는지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공부가 골똘해지면은 미세한 세포 전체 안에 아름다움이 응집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혹은 이런 얘기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틱나탄 아시죠? 틱나탄이 바깥에 나가 있는 들에서 갑자기 오줌이 맞는 거예요. 오줌을 누르려고 보니까 나무가 있길래 나무 거기다 누르려 그러니까 나무한테 미안해서 참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변기에 누르려 그러니까 변기한테 미안해.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오줌을 열심히 누는 거다. 정성스럽게 누는 거다. 그게 끝까지 그게 끝까지 자기 일을 마지막까지 끝에는 다 이렇게 끝에는 누구나 죽으면은 이게 지금 간략한 열려서 다 이게 내입 더럽히면서 가거든요. 우리 정신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어이구 거의 이제 8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아름다운 게 뭔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이제 손님 가자마자 문 쾅 닫으면 기분 더럽죠. 살살 닫던지. 이게 이제 가고 나서 저 아래 다 탔을 때 살짝. 또 나무차 얻어 타고 했을 때 내려가서 절가하고 바로 가는 거 보고. 근데 그거 참 힘들어요. 저도 그거 번번이 알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게 힘들고 귀찮고 싫은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아줌마 학생인데 자기는 농장에서 자두를 전화가 왔어요. 경비실에 자두를 갖다 놨으니 가져갔어요. 그래 가기 전에 이제 집사람한테 자두 있는데 아저씨한테 좀 나눠주고 드리고 가고 좋다고 그래서 자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분이 제 자두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선생님 감 따라오세요. 감 따서 드세요. 봤더니 비닐봉지에 감은 비닐봉지에 싸면 까치 못 먹게 가위하고 물수건하고 장갑까지 어떻게 그 생각을 또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지금 생각나는 또 다른 우리 학생 중에 하나
내가 이제 어디 놀러 같이 가가지고 물가에 있는데 나무토막이 이쁜데 그 사람이 저 나무토막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내가 주워 봤더니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이거 안 가져갈래요. 제가 전번에 니스에서 돌을 하나 주웠는데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그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잘 살았다.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름다움은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넘겨서 본다. 제가 이제 또 학교 식당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데 이제 군인들입니다. 이제 50대 정도. 우리가 먹다가 수박이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총무를 보고 손짓하면서 저 옆에 다른 손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잘라가지고 난 걸로 가는데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 그래서 조금 있더니 그 주방에서 식당 사장님이 접시를 들고 나와서 거기다 주는 거예요. 참 많이 컸다. 어째 그런 생각을 다 하나. 선생님, 저도 이제 이만큼은 합니다. 아름다움이 꼭 시의 언어로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이렇게 터뜨리고 이렇게 퍼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자기 역량으로서 뭐 할 수 있는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어떤 그 젊은 부인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시골 전원 생활을 해요. 근데 그쪽 뒷산에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이 집을 뭐 엉망진창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랑 멱살을 잡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패려고 덤벼들어서 그런 당신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년한테 욕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것도 순간적으로 참 그렇게 하기 힘든 이 사람은 뭘 해도 할 수가 있겠구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호를 재밌는 호가 있으면 그 부인한테는 회인이라고 품을 해자에다 어질인자 회인 이렇게 지어줬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는 개인은 10,000원, 법인은 30,000원. 더 이상 안 받아. 그런데 되게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가져와서 저한테 주는데 이제 이름 지어주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 사람 진짜 안 와. 근데 밥 먹으러 늦게 나타났는데 현미빵을 사고 10,000원짜리를 봉투에 넣어서 이 사람은 뭘 맡겨도 이쁘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예. 만약 어떤 글에서 잘난 체 하면은 그만 그건 제일 나쁜 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멋부리고 개똥 철학하고 그 대신에 완전히 발가벗고 서 있는 한 사람 보면은 와 아름답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 제가 막 일섭천리로 막 와서 입에 거품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 했으니까 지금 23분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제 얘기 중에 미진하거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선생님 앉으셔도 돼요. 응? 이제 조금 앉으시죠. 아니, 너무 오래 서 계셔가지고. 아니, 허리는 안 아픈데, 내가 막 빠른 시간 안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하세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 청년이셨죠? 아니요, 저는 웅변반 했어요. 웅변반, 제가 웅변반 반장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정치지망생이었고, 그때 웅변반 그 선배들이 유인태, 이철 이런.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렇게 풀렸으면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을 텐데, 제 동기가 그 이해창 씨도 이제 그 경기 출신이고 하니까, 거기 사무장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정치과를 갔나 했는데 하여간 그 친구는 나중에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갔으면 지금 좀 이래 묶여 있을지도 모르는. 어떻든 인문학을 하시게 된 전공하시게 된 그 있나 저희 때까지 고등학교 경기에 거기에 독일을 했어요. 제 바로 아래 때부터 소설가 이은성 씨 그때부터는 이제 불어를 했는데, 근데 독어에 워낙 질렸고 또 독어 선생이 우리 선배였는데 그렇게 패고 막 그래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불문과 여학생이 돼요. 저는 저 여자들이 있는데요, 편해요. 이제 명절 때 이러면 그 주로 그쪽에서 나오는 게 편해서.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10명이었나? 그 전에는 남자 4명. 하여간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미학과나 뭐 이쪽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정치지망생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헷가닥 하면서 예술을 뭐 철학 이쪽으로 그래서 선생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 김수영 시인을 꼭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김수영 시인의 여성적인 쪽하고 남성적인 쪽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선생님을 여성적인 쪽으로 얘기하고 황지우 시인을 남성으로 또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동의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여성적이라 그러면 매우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그냥. 근데 저희도 그걸 조금 느끼게, 선생님, 그래서도 그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양이 같은 데가 있어서 바깥으로 매우 부드러운데 그 안에 핥히는 발톱이.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가신 거네요. 요즘 트렌드는 남자가, 여성성이 있는 남자가. 대세. 대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걸 긍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정치, 뭐 이런 거에 비하자면 예술은 역시 여성성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불편한 어떤 걸로 받아들일 때는 한없이 그랬는데, 지금 제 안에서, 여자 안에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3번 만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작품하고 작품 통해서 80년대 그때 한창 운동권 이제 그 편향적으로 문학계가 흘러갈 때 선생님 조금 다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너무 그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가는 거 거기에 이제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거짓 없는 사람이 이제 오만하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선생님이 오만하지 않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만난 거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작품을 사서 젊으셨을 때 거는 읽었는데 요즘 어떻게 변하셨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요즘 시를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보통 시인들이 보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한결같다고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그 보는 어떤 그 소재랄지 제재 이런 거는 좀 변했지만 선생님의 태도라,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한결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또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 선생님을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아, 한결같은 분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 초창기 그 뒹구는 돌은 언제 잠기는가 여기에 해설을 황동규 선생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남해 금산의 해설을 김현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 좀 놀랐거든요. 선생님 20대셨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어떻게 이 해설을 해주셨을까 하면서 새삼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 역시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알아봐. 진짜 알아본다. 아니 그분들이 저희 선생님 직접 네, 물론 선생님 그건 알죠. 요즘 알지만 제자가 그런 워낙 생각 많을 있고 텐데. 또 한 가지 또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국문학 정말 시적인 했거든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적인 얘기라서 굉장히 죄송한데 엉뚱하게도 선생님 작품을 보고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선생님 사실은 소설을 써도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소설을 쓰실 수도 있었던 분인데 시를 썼구나. 예. 네,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사양 산업에 섬유 산업에 손을 대. 아니 사양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소설을 얘기를 했던 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야말로 종횡무진이라고 그럴까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굉장히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뭘 보면 몇 단계 추론을 하시면서 유추를 하면서 이렇게 묶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가 어렵고 그런 면이 있는데 선생님이 워낙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을 본 느낌도 들고요. 보통 시인의 생애를 따로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시를 통해서는 사람을 좀 잘 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선생님 자서전을 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느 경우는 최근에 시는 일기를 읽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엉뚱하게 해본 생각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쪽을 좀 선생님이 개척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예. 그 극작 같은 게요. 옛날처럼 그렇게 무슨 막장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요새 그 지상파 말고 이런 케이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정말 새롭게 등장을 하셔도 연세 있어서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발기인을 해주신다. 전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정말 외람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사람들 말로는 제 시보다 산문이 낫다고 해요. 아마 처음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백일장에 나온 산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사양산업에 눈을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시인이라는 말보다는 작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작가는 인생에 대해서 딴지를 그는 사람이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고 뭐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어떤 그 일련의 행위들인데 그냥 제 요새 신경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눈이 왔을 때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안 듣잖아요. 계속 미끄러져 막 밟으면 밟을수록 미끄러질 때 그 참담함 같은 그런 게 있죠. 저는 제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와가지고 어떤 데 그런 느낌이 들면 엘리베이터 타면 중학생이 타잖아요. 그러면 중학생이 타면 저놈이 나한테 인사 하나 그때부터 신경이 가득 그래가지고 인사하든 안 하든 내릴 때 보면 비참해져.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 너무 비참하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그렇게 우시더라고. 99에 들어가셨는데 막 이불깃을 깨물면서 우는데 막 왜 애들 이래 하면 막 그렇게 그게 그 안 됐더라고. 근데 우리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병이 나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몽롱한 통곡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우리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통곡하는 거. 다른 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치한 게. 우리 제가 다니는 골프 연습장에 국민학교 6학년짜리 그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걔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 옆에 지나가면 막 가슴이 막 떨려. 아, 이게 아직까지 젊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다는 그런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여자인가요? 예, 여자애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산문은 저는 사실은 시보다도 아주 잘 쓴 산문 한 문단. 그런 문단이 주로 누구한테 있냐면 카프카한테 많아요. 카프카는 일부러 시를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시가 되는. 잘 쓴 산문. 잘 쓴 산문을 플로베르라는 사람은 산문이야말로 완성할 수 없는 장르다. 아까 에즈라 파운드, 멜로포에이아, 파노포에이아, 에즈라 파운드인데, 그 사람은 19세기에 들어서 시는 이제 산문으로 옮아갔다 하면서 이제 플로베르하고 수당들하는데, 플로베르는 내가 미쳤지. 수영을 하면서도 내 문장을 엎드린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원고지를 40장을 찢어버렸다고. 어떤 때는 자기가 써놓고 나서 너무 만족해가지고 성풍을 해서 손수건을 쳤는다. 그것도 미친놈. 그러나 잘 쓴 산문. 글쎄, 잘 쓴 산문의 시는 저는 이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누구 말인가? 쿤데라 말인가? 이런 게. 시인을 일부 포함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프루스트. 이 안에 동자무당 같은 시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동자무당이 쓴다는 거.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 옹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옹. 그러면 막연한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내 안에 비인칭 주어가 저는 지금 그래요. 저는 지금 쓸 거 다 썼고 하여간 지금은 만약 시를 쓴다면 내 안의 비인칭 주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헛소리거나 아니면은 실성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나는 길에서 칼을 주었네. 내 주여, 나는 그 칼로 당신의 영혼과 흐르는 시냇물을 만들었네. 말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앞으로 쓰거나 쓰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 더 해드릴까? 하나 더. 한번 보세요. 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런 거 있죠. 어느 시점에서 어디서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런데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꿈의 장면 같기도 하고 현실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디 가보아야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해그름역에 붉게 핀 것들을 보고 한 사람은 작약이라 했고 또 한 사람은 모란이라 했는데
작약하고 모란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 얘기가 뭐 때문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모란이라 했는데, 나도 같이 거기 왜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날 모란이라 했던 사람의 아이는 몹시 아팠고, 이게 아픈 것 중에 본인이 아픈 거, 부모가 아픈 거, 애가 아픈 거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애가 아픈 거죠. 집에 장애 애 하나 있으면 그 눈 못 감죠.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그날 모란이라 했던 사람의 아이는 몹시 몹시 아팠고 우리는 모두 같이 걱정했는데 그 후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전에 그 동사서독 보셨습니까? 네. 왕가의. 예. 이게 거기 대사 중에 그런 거죠.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당신은 내 옆에 없었다. 그런 구절들이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고. 뭐 하여간 이상한 얘기로 갔습니다만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얘기합니다. 저기 분당 북모임에서 한번 기회를 다른 좋은 기회를 저희 한 지금 북학회와 저기 후배들 모임이거든요. 저희 지금 두 팀이 모여서 아무 얘기나 하세요. 예. 선생님 글이 인간의 운명과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뭐와? 인간의 운명과? 운명과 네.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었다. 선생님 글을 그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네, 저도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소위 말하는 내려놓음인지 예,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네, 제가 정말 테니스도 못하고 골프도 못하고 골프 10년을 했는데 필드는 딱 한 번 나가봤어요. 계속 매일 가가지고 매일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언제든지 신분만 가지고 하다가 요새는 드라이브만 가지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저는 골프에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이제 예를 들자면 요 근래 배운 거는 우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혜진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리지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머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이 얘기가 돼. 왜냐하면 머리 끝까지 안 움직이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또 타법이 생각나. 문어 타법, 문어 해가지고 했는데 머리일 수도 있겠구나. 아까 제가 그런 말. 우리의 몸에 있으면 거기에 의식이 생겨나는 그게 아니고 의식이 몸을 취해가지고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요. 이게 백스윙 할 때 여기까지 올리는 건 팔이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헤드가 이렇게 헤드를 튕겨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헤드가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손을 여기까지 릴리스 할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헤드를 손이 따라가야 한다. 요게 안 되는구나. 요게 연애할 때도 자식할 때도 씻을 때도 다
딱 하는 일이 시인이 하는 일이 속하죠. 이게 뭐냐면은 소를 외양간에 끌어내는 건 내가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가 없어. 그죠? 연을 날릴 때는 바람하고 반대 방향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 연이 떠오르면 그거는 풀어주는 거예요. 고래 잡을 때는 작사를 쏘면 그 다음부터는 작사를 따라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까 강자에 두 가지 강자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억지가 강도, 강간, 강요, 강탈 뭐 이런 거죠. 억지 강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거의 다 강간이라고. 부모가 하는 일, 시 쓰는 사람이 하는 일.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가 가요. 릴리스 하게 되면 지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거의 끝까지 내가 잡아 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딴 데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거 있어요. 미국에서 남편을 강간으로 뭐 고발하는 여자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안 하면 다 강간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근데 되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하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존대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홀대를 받게 돼요. 존대받으려고 하면서 홀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근데 홀대받을 짓이 뭔지 아세요? 존대받으려고 하는. 정확하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안 되면 거의 다, 여기서. 난 거기서 참 많이 느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저한테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게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러니까 그 골프 선수들 마지막 그 표정 잡은 거 보면 거의 약 먹은 표정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완전히 빠져. 근데 이게 헤드업이라는 게 헤드업이 아름답다는 사람 없죠. 근데 헤드업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장님도 헤드업 한대. 이게 본능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건 뭐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아까 그 얘기했죠. 이거. 일어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언젠가 일어나. 그러나 보내주고 일어나. 저는 여기 골프에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매일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 정신이란 건 이렇게 구체화될 수 없잖아요. 아까 반응 보여야. 골프는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실을 요래 써야 되는데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는 우리한테 운명이란 얘기는 운명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보내줄 수는 맞지? 보내주고 운명 보내주고 이랬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무연이란 말이 있거든. 그 말 참 이쁜 말이에요. 무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고통의 흔적 같은 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고 그거 없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슬픔 오면 슬픔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 기쁨 오면 기쁨 먼저 보내주고.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같이 달라요. 그러면 운명에 대한 얘기는 저는 골프로 그게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예. 선생님, 그 혹시 그런 것도 선생님 그 가난에 대한 얘기 그런 시가 젊은 시절의 시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80년대 그 운동권 한창 승할 때 왜 가난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뭐 절망을 강조해서 그 결국 또 투쟁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시하느냐 그래서 이제 좀 뭐 비난이랄까요? 예, 뭐 그런 예, 거 예, 있었잖아요. 저, 선생님이 예. 그냥 딱 던져버리기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던져버리고 작가가 빠진 듯한 느낌 들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게 없이 그냥 보여주는 그 자체에만 있었던 것.
그런 거 선생님 지금 아까 운명 그런 거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욕도 많이 먹고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의식 자체가 다른 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네. 이제 진솔하시다는 건데 오만하시지도 않고요.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시간이 다 됐어. 혹시 다른 예, 이 얘기하시죠. 예.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제 낮에 포항 미술관에 들어간 디스코에서 예. 거기는 원래 벚꽃 터널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벚꽃이 다 져 있었거든요. 예. 이미 다 져 있는 벚꽃인데 그 나무에 남아 있는 벚꽃 꼭지 같은 거하고 그 예. 초록빛 연초록빛이 아주 묘하게 어울려가지고 예. 제 눈에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 시집에 예. 아름다움에 관한 책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주시면 뭐 이상한 그렇죠. 뭐가 아름다워? 안경 주제를. 그거는 사실, 나도 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그래서 해줬네.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선생님 응. 가장 좋아하는 시 네. 쓰시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마치 물속에 동전 빠져 있으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건질 수 없는 거의 그런 상태. 또 혹시 그 입이 없는 것들 그 시집이 있는데 혹시 그거 가지고 이게 그거 같은데요? 이거 그게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미치게 아름다운 이거죠. 네. 이유 없이 미치게 아름다운 거. 1998년 1월 2일 선산에서 항주로 통하는 25분 국도에서 개나리 덤불이나 관목숲 하다못해 갈 때까지도 성해로 서리로 하얗게 코팅한 상태에서 가몽시 같은 해는 안개 낀 하늘 위 떼구르르 굴러 내 차 유리창 앞에 딱 붙었었는데 그것들 너무 아름다워 내 눈이 나도 모르게 웃었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미치게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전속력, 전방위적으로 아름다운 것. 왜 어떻게 아름다우냐고 물으면 왜 어떻게 아름답다고 대답할 뿐 코팅한 입으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별로 안 좋아. 제가 제 정서로 남는 거는 눈 왔을 때, 근데, 이 시집도 보면 제가 여성 화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조금 그렇긴 했는데, 여기 무슨 슬퍼할 수 없는 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거 하나, 있다, 여기, 82번. 제 고유한 정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냥 속절없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딱 몰아넣는 건데, 슬퍼할 수 없는. 요 5줄이거든요. 슬퍼할 수 없는. 지금 바라보는 먼 산에 눈이 쌓여 있다는 것.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 지금 바라보는 먼 산에 가지 못하리라는 것. 굳이 못 갈 것도 없지만 끝내 못 가리라는 것. 나 없이 눈은 높고 나 없이 봄은 오리라는 것. 슬퍼할 수 없는 것. 슬퍼할 수조차 없는 것. 이 조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하고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은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교양과정부에서 그때 고등학교 때 클럽을 같이 했던 건 아닌데 같은 종류의 클럽이에요. 홍사는 거기에 이제 4대 도곡가 나온
여학생이 있어서 그것도 뭐 문학을 하는 거 같고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 방자 비슷한 놈 내 친구를 넣어가지고 좀 수선을 하라 해가지고 종로 희다방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온 거라 분명히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나온다고 그러놓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 했더니 나중에 이제 한번 알아보라 했더니 나는 종로다방 나가고 그 친구는 희다방에 나가고 그러면 희다방에서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희다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 시를 보면 그 생각에는 어떤 것들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우연히 거의 비슷하게 스쳐서 영원히 못 만나는 것. 아까 그 파르티아 그 군사 그 얘기했죠. 여기 훈 할머니라고 여기 정신대로 갔던 할머니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우리말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확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 그 음악인가 뭐 그런 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런 종류인데 지금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게 아니고 다른 어떤 거였을 거라는 뭐 그런 거 하고 혹은 저기 있는데 못 가는 거 하고 둘 다 참 한심하고 그런 거죠. 그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사인하실 거 있으시면은 잊어버릴 뻔했네. 그거 보니까 그거